안녕하세요. 글라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 해석틀입니다. 뭐 그렇게 인기 있는 글은 아니죠. 하지만 원래 이 글은 오감도 해석의 마지막 단락을 쓰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따로 쓴 글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앞으로 올린 영상이 다 시, 소설, 영화 해석들일 텐데 그 전에 제가 어떠한 생각으로 작품을 해석하는지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눌 겁니다. 1부는 제가 시를 해석하면서 직면했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2부는 그 질문에 대한 저희 대답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저는 그 시 해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약간 예쁜 수수께끼 풀이 같아요. 푸는 과정도 즐겁고 그 답도 아름답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시 해석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도 이미 비판적이에요. 비판의 종류는 되게 다양합니다. 시는 감상의 대상이지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해석은 자유다.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시 해석 그 자체로도 상당히 많이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석이라는 거는 정답을 연상시키거든요. 저 역시 방금 전에 그 수수께끼 풀이란 말을 했죠. 마치 정답이란 게 있는 것처럼. 근데 정답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포괄적이잖아요. 학교에서 강요하듯이 막 시의 감상을 하나로 만들고 오지선다에서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약 풍요로운 해석을 다 차단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답이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해석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시 해석의 객관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혹은 그 토대를 위한 내 고민의 결론이죠. 자,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 시 해석은 해석을 전제합니다. 시의 정답을 논하기 전에 해석의 가능성을 한번 얘기해보죠. 해석이 일단 가능한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시는 이해가 아닌 감상의 대상이다. 그러면 해석이나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뭐 흔한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이 입장은 시에 대한 모든 분석이나 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는 음악이나 미술이 아니에요.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당연히 독해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독해 없이 뭐 약간 음율이라든가 음악적인 요소들 이상의 오감도에서 막 반복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렇게 그걸 보면 별다른 글자를 읽지 않고도 좀 기묘한 기분이 휩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줄러족의 이 구절이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슨 감흥을 느끼겠습니까? 시는 일단은 글자를 해석해야만 감동을 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석한 만큼 그 감동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그 감동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우리 스스로가 몰라가지고 그냥이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다 한들 해석은 일단 선행이 되어야만 감흥이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글은 해석돼야 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뻔한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시 해석의 객관적 토대를 위한 첫 단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감상이라는 건 주관적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푸른색 꽃을 보고 뭐 가슴속에 우울함이 스며들었다 칩시다. 이건 당연히 본원적으로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죠. 근데 그 해석이 진짜 푸른 꽃이었는지 붉은 꽃이었는지 아니면은 되게 복잡한 심지어 꽃도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감상이 아니라 어떠한 객관적 해석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상이 완전히 그 고립돼가지고 완전 자유롭게 혹은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붉은 꽃이라 생각해가지고 어떤 감상을 느꼈는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붉은 꽃이 아니었네? 내가 잘못 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 감상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즉, 내 감상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게 신성 불가침해 보이는 개인의 주관성이 이렇게 침해를 받는 겁니다. 시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며 해석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주장에는 이러한 불쾌감이 섞여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모든 해석은 옳은가? 시가 해석의 대상이라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며 해석은 자유라는 거죠. 이 명제는 그 말 자체로는 맞아요. 해석은 장애의 자유죠. 하지만 생각해 볼까요? 해석이 자유라면은 그 자유를 공격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자유죠. 이런 식으로 끝없는 논쟁을 하는 것도 자유의 영역이지만은 해석의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하게 이 주장을 환원을 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석은 자유다가 아니라 올바른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라고. 올바른 해석이라는 건 정답,
즉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해석은 가능하고 그 해석은 저마다의 정답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정말로 그런가부터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해석은 당연히 무한할 수 있어요. 이 70억의 인구가 있으면은 70억 개의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70억 개 해석이 모두 올바를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언어 해석 같은 경우는 이게 심해요. 예를 들어 음악이라든가 그림도 애매해요. 음악은 주관성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어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언어는 규약이거든. 오독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어는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돌이라는 글자를 누가 고래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우린 그걸 오독이라 부릅니다. 이걸 오독이라 부르게 하는 제약, 그것이 바로 돌을 돌로 읽히고 돌이 기능성을 보장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해석의 한계가 해석의 기능을 보증해요. 무한한 해석은 도리어 해석을 소멸시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시의 해석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틀린 해석은 존재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훨씬 더 기본적인 차원, 독해의 차원이에요. 물론 이런 차원조차도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시어는 돌 같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 해석의 대상은 뭐냐 했을 때 저는 그게 심상이라고 봅니다. 영어로는 그냥 이미지라고 돼 있죠. 시는 언어로서 심상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시가 독자의 가슴 속에 무언가를 그려 넣는 거죠. 시의 해석은 그게 어떤 그림이냐 그걸 충실히 그리는 작업을 뜻합니다.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인들이 시어를 되게 경제적으로 압축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특히나 이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줬던 그런 실례예요. 동천 서정주 시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죠. 정말 최고의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시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구수한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논란도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제나 가장 최고의 시인으로 꼽습니다. 자, 서정주의 대표적이고 되게 짧은 시를 한번 보죠. 동천입니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다 심어넣었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가네. 저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한동안 되게 많이 암송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읊조리다 보니까 내가 신용하며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용하며? 이게 무슨 단어지? 약간 새가 뭘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뭘 비껴나가는 거야 지금. 신용한다라는 단어는 따라한다는 의미인데 시에선 그 목적어가 생략돼 있었기 때문에 새가 뭘 따라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더니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시는 초승달을 신용했다. 즉 새는 초승달 모양으로 호를 그리며 초승달을 비껴갔다. 여기서 신용하며 매서운 새가 신용할 만한 것, 그러니까 따라갈 만한 것이 여기서는 초승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판단은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의 이미지가 초승달밖에 없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빗기다라는 단어로 아주 잘 어울린다는 거죠. 초승달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버리면은 달을 비끼는 모습과도 잘 어울리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시가 굉장히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이 신용하며를 새의 동작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이 시가 하나의 고정된 그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하며를 비껴간다 초승달 모양이라고 그리자마자 약간 GIP 움직이는 그림이 됐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졌죠. 이 시는 사진이 아니라 영화가 됐어요.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죠. 제가 시를 수수께끼 풀듯 해석하는 것도 이 이유부터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모르는 단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도 이 이유였죠. 보통 내가 모르는 것이 고민을 해보면 그 다음에 시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첩경이자 단서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올바른 해석 정답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천을 보고 누가 뭘 느꼈는지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유지 당연히. 그럼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새의 동서는 초승달을 닮은 호를 그리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yes라고 대답할 거고 누군가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당장 논쟁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틀렸다.
이 새가 지금 따라할 수 있는 게 초승달 외에 뭐가 있겠느냐? 당연히 새의 동서는 초승달이다 라고 말이죠. 문제는 제가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시가 논쟁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즉 객관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시는 객관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해석의 자유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이거는 전체 논지랑은 좀 무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 해석은 왠지 다른 해석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같은데, 시 해석은 해석이 감상으로 전환되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읽자마자 마음에 콱 와닿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해석과 감상을 잘 구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시 해석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되게 적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글자든 어떠한 기호든 간에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완전한 해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혼자일 때 오직 타인이 배제된 공간 속에서밖에 불가능합니다. 타인이 존재하는 한 해석은 자유롭지 않아요. 해석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때 이 지점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법조문이겠죠. 법조문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해석에는 자격도 필요해요. 판사죠. 판사가 아닌 사람이 법조문을 해석하는 건 그 자체로도 이미 무효하고 어쩌면 범죄가 될 가능성까지 있어요. 그러면 시와 법조문은 뭐 많이 다르냐? 어느 시대는 같았습니다. 시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가장 가까운 예고, 시가 법조문이었던 시대, 그리고 시로 쓴 유언장,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그 시 해석을 두고 엄청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이때는 우리는 시 해석이 자유란 말을 결코 하지 못할 겁니다. 시 해석이 객관적인 엄밀함을 미친 듯이 따지겠죠. 왜냐면은 글자 하나 바꿀 때마다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유산이 달라진다면은 이 시로 쓴 유언장은 굉장히 엄밀한 해석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재밌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타인의 해석의 자유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지점을 반증하고 있거든요. 공존은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보면 언어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는 돌멩이를 고래라고 부르는 사람을 곧바로 정신병원에 보낼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 첫 번째로 확실히 무한한 해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무한한 해석은 해석을 파괴시켜요.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공통된 해석이 공유되어야 타인과 살아갈 수 있죠. 따라서 인간은 타인의 무한한 해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미난 얘기죠. 여튼 다시 시 해석 틀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까지 제가 말한 시의 객관성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시의 독해 차원이죠. 근데 사실 저도 압니다.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시의 정답은 이런 기초적인 독해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거예요. 보통은 상징적인 차원인데 이런 것들이죠. 이 구절은 독립을 상징하는 이미지다. 소나기에서 보라색 꽃은 죽음을 암시한다. 13인의 아이는 예수 13사도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가 겪었던 무슨 사건의 반영이다. 모비디스에서 고래가 등장하니까 에코적이고 암컷 고래도 등장으로 페미니즘이다. 이 주장은 놀랍게도 이대 교수가 정말로 그 학교에서 했던 주장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주장이었죠. 이런 해석은 진짜 무수하게 많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진절머리가 납니다. Not even wrong이라는 구절이 있죠. 틀릴 수도 없고 심지어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틀릴 수도 없는 해석들이에요. 이것들은. 무슨 말이면 비판받을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면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없고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해석은 도리어 완전한 자유의 영역에 있으나 그거는 돌멩이를 돌고래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거부하는 건 바로 이런 해석들이에요. 이런 해석들은 그냥 끼워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텍스트를 자기 이론에 끼워 맞춰요. 그냥 자기 이론도 아니야. 그냥 경험, 좋아하는 해석, 자기의 한계들. 이런 종류 해석은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프로이트, 페미니즘, 애국주의, 사회주의, 기독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꼬라는 전쟁을 원하는 자에게 전쟁을, 평화를 원하는 자에게 평화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끼워 맞추기를 위한 삼신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역이죠. 그냥 번역이 아니에요.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이 시의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그냥 바꿔놓는 거야. 물론 상징과 비유는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남용되죠. 해석자는 이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자기 구매에 맡겨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하지.
누군가 보라색을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주장한다면은 뭐 어쩌라는 겁니까? 거기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그냥 그럴싸해 보이지. 이렇게 너무 자유로우니 마구잡이를 씁니다. 두 번째는 발췌.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 전체가 아니라 시의 구절 한두 개만은 가져온 다음에 그 자기 이론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훨씬 더 중요한 건 잘려진 것들이에요. 내 이론 틀에 맞출 수 있는 시의 구절이 한두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 나머지는 자기 해석이 잘 안 맞잖아. 그것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에 대한 난도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잡음입니다. 이것도 싫어합니다. 나무위키적인 거긴 한데 되게 해석이 앙상해요. 앙상한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온갖 자기의 그 지식을 덧붙이는 겁니다. 배경 지식, 역사적 사실, 작가의 개인사, 뭐 무슨 철학, 수많은 지식들을 해석에 막 비계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붙이는 것들. 이제 이건 잡음입니다. 이건 잡음이에요, 진짜. 이런 잡음 핵심적인 관련이 없을수록 없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지식이 풍부해 보이니까. 이러면은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뭐가 그리 무척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본질적으로 시체에 분칠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삼신기를 자유자재로 다룬다면은 모든 텍스트를 자기 구미에 맞게 너무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이 이걸 자유자재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건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연습해야 될 것은 도리어 이 삼신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칼 포퍼가 말하기를 반박이 불가능한 과학이 아니라고 했고 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끼워 맞추기도 반박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영역 하에서만 끼워 맞춰야 됩니다. 누가 어떤 시를 막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냥 끝이고 반박을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이 반박 불가능성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반박받지 않으니까. 하지만 너무 싫어요. 왜냐? 나랑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삼신기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은 불쾌한 타인의 의견 수용하고 싶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의견도 반박받고 싶지 않다는 욕망을 정확하게 충족시켜주죠. 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그래봤자 비누방울처럼 아무런 접점도 없이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는 수많은 해석들입니다.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합쳐지지도 않지. 이래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충돌에 의한 변화, 상장이란 것도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모두 다 동등하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어떤 권위 있는 입에서 그 해석이 나오면은 그냥 그게 정답이 돼요. 이게 가장 고약하죠. 비판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위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 의견을 무시하고 그 의견을 이겨내려면은 그 사람보다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직한 시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라색이 죽음이라고 강요했을 때 그것이 해석의 타당성인지 아니면 그 발화자의 권위인지는 알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끼워 맞추기 해석을 무조건 배척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없이 시 해석을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원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해석은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또 개입돼야 됩니다. 다만 자신의 작업이 이런 끼워 맞추기라는 것을 인지할 때 혹은 이 끼워 맞추기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해석할 때 그때는 도리어 해석이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죠. 이거는 약간 역사학자들과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학은 여러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팩트인 역사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료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사료에 대한 해석이 있을 뿐이지. 근데 이 해석이란 행위 자체가 객관성을 손상시킵니다. 애초에 객관적 해석이라는 건 불가능하거든. 그렇다면은 우린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해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저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거 아닌가. 역사학에서 팩트를 합치고 사료를 가지고 와도 사실 그 사료를 선택한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역사학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이 질문을 시 해석과 매칭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끼워 맞추기와 올바른 해석을 구분할 방법이 있는가? 이게 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저를 가장 괴롭혔던 문제이기도 하죠. 이 다음 파트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그래서 나름대로 내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부에서 봅시다.